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앵콕학원에서 그 개성고 담당을 하고 있는 수학 강사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설명의 순서는요. 일단 처음에 조금 저희 학원 자랑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랑을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이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략과, 그리고 마지막에 제 간단한 수업 소개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의 성과인데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는 그 PPT 자료에 아마 있을 텐데,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게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성고니까요. 그 개성고에 대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때 1, 2, 3학년에서 전교 1등이 다 나왔습니다. 1, 2, 3학년 전교 1등이 다 나왔고요.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도 있는데, 이번에 개성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틀어서 1등급 5명, 2등급 5명 이렇게 총 10명이 나왔는데, 개성고가 대략적으로 뭐 1학년이 250명이라고 하면 사실 1, 2등급을 합치면 대략적으로 10%라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1, 2등급을 합치면 25명 정도가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사실 이게 10명이면 많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 앵콕학원에 사실 조금 이제 학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앵콕학원 1학년이 제가 알기로는 4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교생의 6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사실 한 1등급이 한 4명 정도, 1, 2등급 합쳐서 4명? 한 5명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사실 저희는 그 비율보다 거의 한 2배 이상의 1, 2등급 학생을 배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너무 잘하는 학생들만 있어서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여기 바로 위에도 있는데, 이게 성적 상승 사례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100% 올해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준이고요. 성적표 다 확인해서 올린 거니까요.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앵콕학원에서 1등급이랑 2등급 이런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기출 분석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앵콕학원 선생님들 웬만하면 이제 강의는 사실 다들 검증을 조금 받으신 분들인데, 이게 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을 하고, 사실 이제 모든 이제 대한민국의 뭐 학교 선생님 혹은 학원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수학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수학을 가르치면도, 근데 이 개성고반에 맞게 그 적합한 수업, 적합한 자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을 저희가 한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기조가 그 작년이랑 재작년까지는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올해는 좀 쉬워진 편이에요. 조금 쉬워진 편인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엄청 쉬운 건 아니고 그냥 비교적 쉬워져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키워드를 연계와 응용이라고 써놨는데, 이번에 문제가 총 20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20문제로 이제 객관식 17문제, 서술형이 이렇게 3문제가 나왔는데, 그 2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는 평이한 문제, 그러니까 완전 기본 문제 5문제, 그 다음에 웬만한 문제집에는 다 있는 그냥 대표 유형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총 10문제는 그냥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럼 그 나머지 10문제는 뭐냐? 8문제가 학교 프린트에서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2문제가 약간 이제 변별 문제로 학교 프린트, 교과서 제외하고 좀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온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선택형 11번부터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전부 다 여기 기출문제에서 연계된 문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총 2종류고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 보시면 이렇게 진무티 프린트라고 학교 선생님 성함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성함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프린트라는 건 뭐냐면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 프린트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종류가 이렇게 2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계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3번 이것도 프린트, 기출 프린트, 진무티 프린트로 이렇게 연계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교과서랑 프린트를 제외하고 좀 이제 변별 문제가 2문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택형 17번과 서술형 2번 문제인데, 이거 뒤에서 디테일하게 문제 하나하나씩 조금 잠시 보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총 20문제가 나왔는데, 10문제는 평이하고, 8문제는 연계, 2문제는 변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면 기출이랑 기출 프린트랑 그 학교 프린트, 진무티 프린트에서 어떻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랑 연계가 되어 있는지 좀 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봐도 이제 위에 게 이제 기말고사에서 출제된 거고요. 이제 아래 게 이제 학교 프린트 문항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문제를 풀진 않을 거지만 거의 유사하죠.
실수 K에 대하여, 실수 K에 대하여 식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도 문제 완전 동일한 거를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숫자 정도만 변형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이것도 왼쪽이 기말고사 출제된 거고요. 얘가 이제 학교 프린트 문항인데 시작이 똑같죠. 3차 방정식 x제곱은 1, 3차 x제곱 1. 그럼 요거는 변형된 게 뭐냐? 이거를 이용해서 보기에서 계산하는 종류들을 바꿔줬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개념은 유사하나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거를 이용한 다른 계산,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기말고사고 이것도 학교 프린트인데 이건 완전 똑같이 생겼죠, 문제가. 완전 달라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도 왼쪽이 기말고사, 오른쪽이 학교 프린트인데 첫째 줄 보시면은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데 이거는 좀 변형이 됐죠. 그러니까 위에 나온 개념은 똑같지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제 푸는 다른 계산들, 좀 다른 걸 이제 요구하는 문제로 변형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위에 게 시험 문제고 아래 게 이제 프린트 문항인데 지금 부등식도 거의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고 약간 이제 구하는 것을 조금 변형해 놓은 그런 형태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6번. 위에가 시험 문제고요. 밑에가 이제 학교 프린트인데 이것도 거의 유사하죠. 좌표평면에서 A의 범위가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조금 바뀌었고 구하는 건 사실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서술형 3번인데요. 서술형 3번도 왼쪽이 기출문제고 오른쪽이 학교 프린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변형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 푸는 거는 비슷한데 이제 조건들을 조금 바꿔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이제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랑 프린트 이외에서 나온 문제인데 사실 17번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실 지필고사가 50분 안에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7번은 그래도 연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에 나온 개념을 약간 이제 문제로 다르게 만드신 약간 그런 문제라서 근데 이거는 사실 시간만 좀 있었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서술형 2번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말 실험 문제집에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생소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생소한 문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기출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고 개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으로 대부분 문제를 풀죠. 근데 그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이 왜 그런지 그런 과정들은 사실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그냥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쓰는 개념이에요. 문제 풀 때 쓰는 개념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위에 거를 증명하라는 문제예요. 증명하라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 그 개념이 왜 그런지 그 개념의 증명 과정까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으면은 맞힐 수 있었겠지만 안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못 썼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의 푼 학생이 많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도 그 개념에 대한 이유까지도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문제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프린트에서 응용이 많이 되죠. 대부분 이제 프린트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프린트에 대한 그러니까 개성고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프린트 변형 문제를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프린트 숫자 변형한 프로그램 사용해서 이건 만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학생들한테 문제를 변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개성고가 여기 근처에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학원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선생님이 3명이 붙어서 자료를 만들어요. 저희 개성고에서 개성고 담당하는 선생님이 3분이신데 원장님께서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고 다른 이제 효정쌤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3분의 선생님이 개성고 한 학교에 붙어서 자료를 만드는 거죠. 이건 엄청난 큰 메리트라서 사실 이게 제가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표지만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온 건데 그래서 이 프린트에 대한 대비는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개학을 하고 이제 중간고사를 조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봐보면 그 프린트에서 다 나오면 그럼 프린트만 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린트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막 왔을 때 이제 프린트로 이제 막 벼락치기 해야겠다. 근데 학생들이 못 푸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면.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만큼 이제 프린트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평소에는 이제 대표 유형은 항상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고
이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알아놔야지 학교 프린트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개성고 학생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IQ 테스트 같은 것도 보면, IQ 테스트 보면은 사실 이게 풀라고 하면 어려운데 이 결과를 보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퀴즈 같은 건데 이게 뭐지 생각하다가 근데 답을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저도 수학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수학도 이제 개념을 공부하고 이제 해설지를 이제 바로바로 보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개성고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도 그 IQ 테스트랑 비슷하게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으로 그 문제가 왜 그런지를 이제 발견하는 건데, 그 과정이 없으면 응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 기출 문제 같은 걸 봤듯이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변형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변형된 문제를 생각해서 풀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겠죠. 특히나 개성고. 왜냐하면 사실 다른 인문계 학교는 그런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웬만한 그냥 문제집에서 보시면 봤던 문제 거의 그대로, 그 다음에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사실 그래서 일반 인문계에서는 그냥 사실 뭐 해설지 보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도 충분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개성고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답지를 안 보고 그게 왜 그런지를 발견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이제 시험 대비 아닐 때는 학생들한테 꼭 그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푼 거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줘요. 그리고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지를 주지 않아요. 꼭 우리가 풀었던 공부한 내용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걸 꼭 연습시키고 있고요. 시험 대비가 아닐 때는 프린트만 푸는 게 아니고 개념을 공부를 하고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집 같은 걸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천천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문제를 정말 한두 시간 푸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10문제, 20문제 푸는 것보다 그 한 시간 동안 한 문제를 생각을 해서 그 푸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정말 수학 실력을 쌓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가 아닐 때는 학생들의 개념을 공부를 하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자이스토리랑 고쟁이라는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고쟁이랑 자이스토리라는 게, 자이스토리는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문제집이고요. 그다음에 고쟁이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인데,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고 그 문제들로 항상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시험 대비가 아닐 때는 좀 천천히 어떻게 푸는지를 발견하는 거를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대비가 오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린트에서 다 나오잖아요. 프린트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 대비가 되면 그 프린트를 풀되, 근데 프린트에서 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응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몫인 것 같아요. 앵커 선생님들이 그 프린트에 대한 변형, 나올 만한 것, 학생들이 틀릴 만한 것, 이런 거를 프린트로 변형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시험 대비가 아닐 때 풀었던 거를 주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시험 대비일 때는 학교 프린트를 주로 해서 학교 프린트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만큼은 정말 한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풀이만 주지 않아요. 학교 프린트를 풀 때는 정말 여러 가지 풀이로 원장님 풀이, 제 풀이, 뭐 효정쌤 풀이 이런 거를 공유를 해서 학교 프린트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풀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출 분석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성고 1학년을 주로 맡고 있고요.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요일은 화요일로 겹쳐요. 화요일로 겹치는데, 화요일은 이제 약간 개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대표 유형 같은 걸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개성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두 반으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일반 반, 하나는 심화 반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일반 반은 목요일에 이제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일요일에 이게 진행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교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학을 좀 수준별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나눠놨고요. 이제 화목반 같은 경우는 좀 실속 있게,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 위주,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위주로 좀 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쟁이랑 자이스토리를 푸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이제 좀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요. 그런 것도 막 풀면서 이제 수학에 좀 실력을 쌓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추가 학습은 뭐냐면, 사실 이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게 학교별 반이다 보니까 이 수준별이 잘 안 돼요.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추가 학습 때 못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을 다 불러요. 잘하는 학생은 실제로 제 수업에서 좀 수학에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수업에 쓰는 교재 말고 이외로 교재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추가 학습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문제집을 하나 더 푸는 거죠. 잘하는 학생들은. 근데 조금 이제 못하는 학생들은 이때 불러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된 거를 좀 따로 지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 이제 학원에 오면 이제 질문이랑 저번 시간에 관련된 거를 피드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테스트는 길게는 안 하고 한 20분, 30분 정도만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진도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개성고가 시험 범위가 그 1학기 수학 상 내용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해방정식이라는 것부터 하는데 그래서 수학 상하라고 써놨는데 그 상이 뒤에 조금 남아가지고 그래도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자이스토리랑 고쟁이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학생들이 좀 개별적으로 제가 숙제 같은 걸 좀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작 프린트라는 건 좀 학생별로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일단은 다 촬영을 해요. 수업을 다 촬영을 해서 이제 이 밴드라는 곳에 올리는데 이렇게 요일이랑 이제 단원명 같은 걸 써놔서 이제 집에서 이제 복습을 할 때 모르는 이제 단원을 좀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이 수업 영상을 다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질의응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전 이게 새벽 2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새벽에도 이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질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업 안내를 조금만 더 드리면 이거 위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추가 학습 시간 있잖아요. 추가 학습 시간에 제가 하위권, 상위권 학생들을 잘하던 못하던 불러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맞는 좀 개별 지도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제 학부모님 소통.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날 진도, 그날 과제 이런 것들을 조금 받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좀 귀찮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거를 원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면은 그날 뭐 과제, 그날 진도,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안 됐다, 어떤 게 좀 됐다 그런 거를 이제 매일 문자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과제하기는 저랑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수업이 딱 시작하면은 출결을 하고 저랑 이제 조교 선생님이랑 돌아다니면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숙제를 안 한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학원 학생들 단톡에 올려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요만큼 공부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주일치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주 추가 학습 시간에 꼭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에 해야 될 거를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테스트랑 오답 같은 거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제가 학생들한테 좀 정말 강조하는 게 수업 시간에 이 수학 이제 학습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설지를 보지 않고 그 어떻게 푸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 학교에 이 강사분이 세 분이나 붙어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학원이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만큼은 정말 확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라서 그냥 시험 대비 때는 어떻게 하고 시험 대비가 아닐 때는 어떻게 애들을 지도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부모님들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를 어제 뭐 대비가 되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이스토리가 모의고사 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험 대비가 아닐 땐 자이스토리를 풀면서 그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연습시키고 있으니까요. 지금 학원 공부를 하면 저는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충분히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 학습 계획을 조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만약에 아직 뭐를 하고 이렇게 학습 계획 같은 것도 조금 코칭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제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지도하는 부분을 좀 써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이번 여름방학 때 사실 뭐 학생들이 뭐 특강 같은 걸로 해서 뭐 굉장히 느끼시겠지만 여름방학이 짧죠. 그래서 어떤 특강을 들어가도 뭐 수원을 한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수투를 한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끝낸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3, 4주 동안 이걸 끝내려면 뭐 주에 뭐 3, 4회 수업을 해야 되는 만큼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2학기가 끝나면 2학기 끝나는 순간부터 2월까지 수원 수투를 끝내려고 해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학하는 조금 내용이 적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이 2회인데 저는 애들을 그냥 3회를 불렀어요. 애초에 그냥 3회를 불러가지고 여름방학 동안 해서 지금 수화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정규가 2회지만 저는 2회는 안 하고 3회, 4회 이렇게 부르더라도 수원 수투까지 그러니까 수원이 1학기 내용이고 수투가 2학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정규 수업 2회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강으로 뭐 3회, 4회를 해서라도 수원 수투를 끝내야. 근데 여름방학 때 수투를 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향후로 이렇게 진도 계획은 잡고 있고요. 네. 1학년 마지막 도약 기회. 이거는 뭐 왜 써놓은 거냐면, 이게 부모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1학기 수학은, 사실 중학교 내용이랑 별개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수학하는 중학교 내용이랑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집합, 명제, 함수, 경우의 수. 그래서 조금 연계될 수도 있지만 거의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1학기 때는 나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다면 2학기는 좀 달라요. 2학기 때는 다 처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누가 더 많이 했는지가 성적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수학을 못했다고 해서 2학기 때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2학년 때는 절대 못 올립니다. 왜냐면 1학년 2학기가 완전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위 지식이 없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저는 정말 학생들이 수학이 낮은 학생들은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이제 앵콕학원이 사실 개성고에서는 검증이 되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학기 이 마지막 기회를 시행착오 없이 좀 이제 잘 되려면 그래도 검증이 된 앵콕학원에 맡겨주시면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시면은 수학 실력 분명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설명에 뭐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름 때부터 학년 앵콜로 넘어왔는데 학년에서. 네. 근데 지금 개성고등학교 반이 수학은 따로 있고 저희는 지금 김건 선생님 반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개성 기출 분석을 그 네. 김건 선생님 반에도 계속 동일한 문제집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풀게 해주는데 제가 그 반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네. 개성 심화를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네. 좀 더 집중을 할 텐데 김건 선생님은 전체 학교 애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서 아, 집중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맞아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김건 원장님은 그 수업은 그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주로 모아서 수업하는 반인데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반에 개성고가 한 명 있더라도 자료를 다 만드세요. 이게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이 김건 원장님 수업이 사실 굉장히 풀이가 좀 빠르고 굉장히 스킬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그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거 말고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건 원장님이 사실 자료를 제일 많이 만드세요. 아까 이렇게 자료를 띄웠을 때 그 중에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원장님이 만드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많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다음에 이제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앵콕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연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저는 마포에서만 입시를 15년 이렇게 가까이 했고 이래서 입시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나서 1대1로 이제 다 상담을 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 뭐 이렇게 다 이 시간에 다 전달을 못 하겠고 일단은 전체적인 학교 흐름 보면서 2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학기 이제 시험범인데 이거는 제가 왜 써놨냐면 이것을 제가 중간고사 설명회 때도 분석 설명회 때도 기말고사 분석 설명회 때도 이걸 띄워놨었거든요. 2022학년도에 이제 서우종 쌤이랑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세 분이 함께 담당을 하셨던 부분들이 되는데 2년 전에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2학년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이 선생님들은 2학년 따라 올라갈 거다. 그럼 문제 패턴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 문제 유형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먼저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범위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2학기 시험 범위가 이제 아이들 화요일날 개학을 했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이틀 나갔는데 시험 범위가 살짝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작년 시험 범위가 되는데 작년은 이제 교과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화법과 작문을 진행하겠대요. 화법과 작문을 뭐 들어갈 것 같아서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때 2학년 거, 1학년 거 모의고사를 계속 풀렸어요.
모의고사를 풀리면서 숙제도 나가고 2학년 거 편집해서 비문학 독서를 아이들이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비문학 독서를 2학년 거, 1학년 거 돌려가면서 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모의고사를 방학 때 풀리느냐? 1학년 2학기 때 문제 유형도 수능형 문제,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지금 얘네 학교는 지금 개성고는 문학하고 독서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 문학하고 독서를 굉장히 많이 접해봐야 돼요. 문제 유형을 시험 범위만 딱 풀어본다라고 해서 실력이 쑥 늘어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능형의 문제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들을 많이 접해봐야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도 같은 문제 유형 여러 가지 유형으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데 계산을 잘못하거나 끝에서 검산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답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어도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접해보고 2학년 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풀어도 되겠나? 틀려도 틀린 나름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이런 문제 유형을 자꾸 봐야 본인 스스로도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화법과 작문은 지금 1학년 2학기 때로 넘어가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거의 교과서에서는 참고 도서예요. 교과서에서는 한 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학 하나, 그 다음에 문법은 계속 교과서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2학기 때는 8단원에 중세국어 있어요. 그래서 중세국어 특강을 아이들한테 권했지만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세국어는 차근차근 현대문법하고 연결시켜서 수업 시간을 해줄게 이렇게 됐었던 부분들이고 좀 겁이 있는 친구들은 중세국어를 좀 특강을 들었던 친구 있고 근데 8단원의 두 번째 거 보면은 문장 성분, 그 다음에 피동사동, 높임법, 시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항상 학교들이 8단원의 2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지금 8단원의 2를 한 번, 두 번 끝냈어요. 한 번, 두 번 끝냈고 피동사동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피동사동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세 국어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범위 나온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올해 기말고사 시험범위와 거의 똑같죠. 독서, 문학, 문법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1학년 2학기 때 이런 스타일대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문학 독서가 얼마나 몇 개 차지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1학기 때 비문학 독서가 6개, 7개 뭐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기말고사에서는 5문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문항수가 좀 편집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려고 작년 거를 조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올해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국어가 선생님이 3분이세요. 근데 이제 문법은 한 선생님 계속 진행을 하는데 문법은 계속 아무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문법에서 흔들리면은 다 흔들려요, 그냥. 문법을 하다 보면은 문법이 안 되니까 여기 하다가도 문법, 여기 하다가도 문법. 그래서 계속해서 문법을 강조를 하거든요. 문법은 정말 기초부터 해야 돼요. 기초부터 해야 100점이 나오는 거지 문법을 시험 기간에만 달랑 시험 범위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글 맞춤법은 중세국어 빼고 전범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저희는 한 달 쉬었다가 수학을 못 봐서 수학을 집중하고 올게요. 와도 못 따라와요. 국어 전문점수 안 나와요. 자, 수학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나요? 국영수 이번에 1학기 마감하면서 부모님들 리더스쿨 같은 데서 지금 국영수 과사, 국영수 사회, 국영수 과학 이렇게 등급 나오는 거 전체적인 성적표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그 성적표 보면서 얘기 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마를 좀 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 이 성적을 유지하면은 어느 대학까지 간다. 그런 상담을 저는 우리 아이들 다 한번 끝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1학기 때 이제 끝나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스타일대로 화자까지 집어넣어서 문제 스타일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문법은 계속해서 암문항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2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법은 다 맞아야 1등급이에요. 문법에서 실수 나온다 그러면은 2등급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아니에요. 고3 거에서 가지고 와요. 고3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오고 EBS 교재에서 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EBS 교재 뭐 꾸준히 고3을 계속해서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을 어디에서 뽑아와야 되고 자료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시험범위에 딱 맞게 해서 고상고도 풀리고 모의고사 풀리고 수능 특강에서 자료 빼와서 아이들 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말고사에 일치한 문제도 있었고요. 문학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일치한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분석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고, 이게 지금 올해 종합 이제 성적표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00점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 틀려 1등급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다음 기말고사는 딱 이제 92점인데 저희 반에 이제 1등급 컷이 2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이제 기말고사 때는 좀 이제 얘기 좀 들어보고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딱 2명이 이 92점이에요. 저는 녹화된 것은 결석했을 경우 집에서 들어라. 혹은 수업 시간에 시험 기간에는 제가 녹화를 좀 합니다. 문법은 녹화를 해요.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은 팍팍하고 진도도 안 나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내가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복해라. 집에서 듣는 부분들은 되지 수업 시간에 저는 녹화된 것을 틀어준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목이 쉬어도 계속 강의를 합니다. 풀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되고, 이게 종합하다 보니까 95점 1등급 컷인데, 처음에도 2월 달에도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어요. 모든 학교는 1, 2등급은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틀려야 1등급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개 틀린다, 2개 틀리면은 간당간당 1등급, 왜 배점이 높은 걸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점 낮은 걸 틀리진 않거든요. 상위권 아이들은. 어떤 친구는 하나 틀렸어요. 근데 수행평가에서 1점을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1점을 빠져서 이런 이제 등급 컷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92점 정도가 종합 2등급 컷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 2등급은 좀 받아야 서성안이라도 딱 잘라서 그 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서성안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각오는 쉽지 근데 공부는 안 되지. 수학도 안 되지, 국어도 안 되지, 영어도 안 되지. 근데 무조건 수학만 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에 연대 갔던 친구도 수학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른 거가 다 커버가 돼서 연대 갔어요. 수학이 조금 안 좋지만.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국영수, 과탐, 사탐 이렇게 이제 5과목에서 선택 과목에서 나눠지는 부분들 되거든요. 수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수학을 3등급으로 고정해 놓고 나머지로 올릴 생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계속 수학만 파요. 그건 입시가 제대로 된 입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좀 상담을 좀 해요. 입시대에서 좀 알아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고, 저는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학습지 내용과 외부 시가 이제 결합돼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유형을 많이 좀 풀어봐야 되고, 1학년 거 국한해서 풀리진 않아요. 선생님 문법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 2학년 거야. 애들한테 먼저 공지하진 않아요. 애들이 겁부터 내기 때문에 애들이 풀면서 선생님 이거는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돼 모르겠어요. 이거는 품사도 알아야 되고 합성어, 파생어, 어근, 어간 이것도 다 알아야 돼. 한글 맞춤법 이번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글 맞춤법 그 부분만 공부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이제 발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초부터 탄탄해야 응용 문제를 풀거든요. 선택지 1, 2, 3, 4, 5 시험지를 보세요. 시험지를 보시면은 어간, 어미, 선어마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2학기 때도 그 부분이 또 들어가요. 시제에서, 높임법에서. 근데 그 부분을 공부를 방학 때 해놔야 되는데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시험 기간에만 딱 와서 사주 해놓고 성적이 그냥 제자리여서 나갈래요. 잘 가? 안 잡아요. 기초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상담하면은 1학년 때는 그냥 여러 학원을 좀 맛배기로 좀 돌아보려고요. 그러면 아이가 발전이 없어요. 아이 개인 성향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걱정이 돼서 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이 친구는 어디가 부족하고 문법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응용 문제를 해요. 문학은 좀 괜찮아요. 근데 비문학도 안 돼요. 왜? 문장을 이해하는 거가 조금 딸려요. 왜? 어휘를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드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덜컥하고 옮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 많이 지켜봐요. 한 번에 어떻게 성적이 싹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집중해서 했다라고 해서 서프라이즈로 성적이 쓱 올라간다? 그건 중학교에서 끝났어요. 고등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국어 성적이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르지 않고요.
근데 본인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본인이 많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 이것도 다 수능형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학습지 과제 문제를 저는 이제 편집해서 시험 범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예전에 교과서대로 편집해 놓은 걸 쓸 수가 없어요. 자료를. 여기는 자료를 다시 그 해마다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중간하고 다르게 중간고사 때는 작품별로 줬어요. 작품 제목별로 줬다면 기말고사 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게 다양하게 못 푼다. 그래서 비문학 앞에다가 깔고 관련된 지문이 아니어도 비문학 그래도 어찌됐든 선택지를 읽어봐라. 그래서 비문학 깔고 그다음 문법 깔고 그다음에 문학 깔고 그렇게 해서 100문제 120문제를 다 편집을 해줘요. 일일이. 거기에서 문법이 일치하는 문제, 현대시도 일치하는 문제,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 여러 개가 있었고요. 주제별로 이제 작품을 비교해서 화면에 이제 칠판에 띄워놓고 우리가 메인은 이거야. 이걸 봤었는데 여기서 표현 방법 이거 나왔어. 칠판에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는 옆에 있는 시 보자. 옆에 있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제가 똑같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심상이 똑같지. 표현 방법이 똑같지. 그럼 어떻게 접근해줘야 돼?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연습도 좀 시키면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집에서 들을 수 있게 녹화는 하지만은 수업 시간 녹화본은 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문제는 편집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전에 직전 보충은 아마 학교에서들 다들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새벽 보충 이쪽은 안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새벽 보충을 저 마포에서 했었을 때도 1학년들이 11시에 시험 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2학년도 덜어 있어요. 학교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하다 보니까 너네 시험 몇 시에 봐? 그때는 딱 11시 반에 본대요. 좋다. 좋다. 우리 6시에 보자.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 6시에 해요? 6시에 왔어요. 6시에 왔더니 딱 한 명 왔어요. 6시에. 그리고 6시 반부터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오기 시작해서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7시 반에 한 강의실 차고 그 옆에 강의실도 다 찼었어요. 다 차서 구분해서 그래 너는 소리 내서 하고 싶어? 그래 너는 저쪽 강의실 가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공부해.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새벽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교가 가까운 게 그것도 이점이에요. 그래서 10시 반에 애들 이제 보내면은 뭐 편의점에서 하나씩 물고 삼각김 하나씩 물고 학교 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충을 두 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2학기 때도 크게 시간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아침 7시 반이거든요. 커튼을 열어서 사진을 찍을 걸 그랬네요. 날이 밝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사진 한번 찍자 그랬더니 크크 웃으면서 고개를 다 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고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모습만 봐도 우리 아이인지 다들 아실걸요. 그래서 일단은 한 친구는 얼굴을 좀 가려놨고요. 여기는 이제 뭐 모자를 쓰고 가려놨고 강의실이 옆에도 있고 저 뒤에도 이제 강의실이 이제 4층에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애들 좀 공부 좀 시켰어요. 아침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들끼리 좀 웃었어요. 야 사진 좀 찍자 그랬더니 왜요? 뭐 그런데 아침부터 얼굴 부었다고 얼굴 안 나오게 찍을게 그러면서 공부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도움이 됐던 친구도 있고 혹은 이제 와서 참여만 하던 친구도 있고 이제 막판에 와서 여기 와서 문법 문제를 푸는 경우는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침에 와서 막 바쁘게 문제 풀어요. 자, 문제 스탑, 문제 스탑. 자, 우리 지금부터 1시간은 문학만 하자. 문학만 시를 쭉 정리하자. 이렇게 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이 끝났든 안 끝났든 자, 이제 비문학을 꺼내자. 비문학을 꺼내서 비문학 2개 지문인데 자, 이거 포인트가 이거고 포인트가 이거지. 자, 2개가 합산해서 나올 수도 있고 포인트는 이거야. 자, 우리 문학 끝났으니까 비문학으로 가자. 그 다음에 1시간 줘요.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문법을 펴라고 해서 문법 포인트 이거야. 그래서 다 함께 한 번씩 정리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올랐던 아이들이 이런 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원에서는 없었는데 이 학원에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이제 인사도 조금 받아 저도 조금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가 가장 좋잖아요. 우리 아이가 쑥쑥 성적이 오르는 거 저도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목표고요.
이게 지금 아이들 지금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계속 주차별로 나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표지해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섞어서 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물어봐 1대1 상담하면서 우리가 중간 때는 내가 작품별로 줬고 기말 때는 내가 이렇게 편집해서 줬는데 어떤 게 더 낫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푸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100문제씩 150문제씩 이렇게 편집해서 줄 거고 이거는 확인학습도 똑같아요. 확인학습은 저는 이제 뒤에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은 확인학습을 저희가 이제 주말에 와서 2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2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그냥 대충 모의고사 쭉 출력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문법은 계속 주고 있어요. 문법은 품사는 계속해서 또 나올 거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계속 나올 거고 얘네가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서 엄매냐 화작이냐 이제 선택하는 부분들인데 이거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1대1 상담할 때 엄매를 선택할 거냐 화작을 선택할 거냐 이것도 미리 아이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서 가는 부분들 그리고 제목을 좀 써줘요. 그리고 문법은 계속해서 방학 때도 끊이지 않고 문법은 계속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진 않아요. 수학도 오답풀이를 하잖아요. 국어도 오답풀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건데 1학년들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내가 화작이다 엄매다 이거 보면은 아 너는 화작이 나 너는 엄매가 나 이렇게 이제 판단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화작이 안 틀렸더라도 비문학에서 많이 틀린다 그러면 저는 화작 권하지 않아요. 어렵더라도 엄매를 선택해라. 왜냐하면 독서에서 계속 틀리고 소설에서 계속 틀리는 부분들이 나오면 읽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학년 때 문제 난이도 올라가요. 3학년 때 지문 난이도 문제 난이도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읽기를 어떻게 할 건데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화작을 할래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조언은 하기는 해요. 화작도 요즘 비문학 독서하고 똑같이 나와요. 우리 아들 대학 입시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화작이 비문학 독서하고 똑같다. 지금은 독해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독해를 계속 안 된다.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화작 선택 못한다. 너는 문법 특강을 들어서 문법을 해라. 이렇게 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1학년이지만은 이미 갈 곳을 정해놓은 아이들도 다 있어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 대학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 과예요. 저는 그냥 지금부터 엄매예요. 엄매가 훨씬 나아요. 이렇게 이제 갈 곳을 딱 정해놓은 친구들하고 그냥 저는 그냥 점수에 맞춰서 화작이 나올지 엄매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져요. 결과치도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모의고사는 방학 때 이 연습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모의고사였고 이것은 이제 확인학습 시간에 내신 대비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해요. 내신 대비 때도 본인이 이제 틀린 부분들이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거는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은 항상 해요. 문법은 항상 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개성고 시험지에 맞춰 시험범위에 맞춰서 문법을 편집을 해서 줘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문학이나 비문학 독서를 틀린 것을 잡아가게끔 이렇게 문제 유형을 쓰라고 해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와 나를 비교했다. 비교 분석하는 걸 계속 틀린다. 보기 있는 문제를 계속 틀린다. 혹은 기억, 니은, 디귿을 3개를 비교하는데 그 문제를 계속 틀린다. 이 패턴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 이제 이름을 써놓고 아이들별로 다 분리해서 좀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문제가 틀린 거가 많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살짝 불러요. 너 요즘 왜 확인학습에 틀린 게 많아? 확인학습 졸면서 해? 이런 식으로 주중에 이제 다음 주 거 보면서 그 다음 주 거 보면서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짧은 여름방학 저는 어떻게 했느냐. 모의고사 아까 풀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고1 것만 풀리진 않아요. 우리가 9월 4일날 모의고사 보는데 9월 1학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이제 1학기 때보다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2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2 거를 최근 거 어려운 것을 풀리는 게 아니라 고3 것도 한번 풀리고 고2 것도 풀리고 그러면서 문제 유형 익히기로 문제를 계속 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하고 비문학 중심으로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화작도 조금 넣었어요. 왜냐하면 화작이 1학기 때 안 나왔기 때문에 2학기 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 이제 문자를 봤더니 선생님 2학기 때 화작 나온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화작이 시험 범위 들어갈 예정인데 그것도 교과서는 없거든요, 화작이. 그래서 프린트로 진행할 거래요. 고3 건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오는데 2개, 3개 혹은 4개까지 지문 나간대요. 이렇게 아이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연습 잘했네 이렇게 된 거고, 고1 기출, 고2 확인학습 시간에 쭈르륵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교과서 문법은 계속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8단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먼저 해야 되느냐, 중세국어가 먼저 있어요. 8단원은 1회. 근데 중세국어를 하기 전에 현대문법에서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8단원에 2에 있는 거. 그래서 순서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많이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8단원에 2를 저는 먼저 했어요. 그래서 8단원에 2에 나오는 부분들 높임법을 알아야 중세국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학기 전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2학기 전체가. 그래서 중간고사 문법을 잘해야 기말고사 문법도 잘한다. 이 부분이 관건이고, 이번에는 아이들 신규생 들어오게 되면 문법 특강을 듣고 오세요라고 해서 제가 문법 특강을 하나 설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문법이 안 되면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 막 흐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기초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1학기 때 조금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전 시간은 여자쌤이나 국어 A하고 B예요. A, B 모두 다 고전 시간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학기 시험범위입니다. 이미 시조하고 가서 조선시대에 나갈 거야 라고 남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요. 국어 B 선생님이 이제 여자쌤, 지혜쌤인데 화작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고, 제시문 3, 4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고3 수준으로 좀 줄 것 같아요. 2학년 거나 고3 거나. 그 다음 이제 박목월 시하고 김소월 시를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방학 때 조금씩 우리가 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김소월의 시는 교과서에 진달래꽃이 실려 있긴 한데 그걸 빼고 이걸 넣지만은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 방법이랑 정사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김소월하고 박목월 시를 그냥 쭈루룩 한 10개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허생전은 1학기 때 시험범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간다라고 언급은 했다라고 해요. 근데 방학 때 이제 저랑 했던 친구들은 3월 달이죠. 2월 달에 이것을 전문을 한번 일으켰어요. 한번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이제 계약하자마자 이거가 나와서, 이거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문자 받은 거예요. 어제 문자 받은, 오늘 이제 개성고는 수업이거든요. 오늘 이거 나눠줄 거예요. 전문 다 읽게끔 스토리를 적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철학으로 진행할 거래요. 아이들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2학년 거나 3학년 거 자료 뽑아서 좀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예상했던 대로 중간, 기말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어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지금 했던 패턴대로 가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부분들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화작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2학기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패턴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등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성고 이제 특유의 객관식 킬러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법 같은 경우도 보기가 없는 문제가 없어요. 9문제 다 보기가 딸려 있어요. 원래 1학년 문제는 그렇게 안 내거든요. 1학년 문제는 그냥 문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문제에서 바로 선택지로 갈 수 있게 그런 문제도 내요. 근데 고3 스타일대로, 수능 스타일대로 보기를 다 딸려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9문제 다. 그리고 밑에 선택지예요. 밑에 선택지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읽고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 부분만, 그 시험 범위 단원만 딱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 외적으로 품사다, 그 다음에 형태소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거든요. 2학기 때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중세고도 마찬가지고 뻔해요. 중세고도 어떻게 나올 거다 이런 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높임 피동도 마찬가지예요. 피동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되는데, 왜냐하면 문장 성분을 모르면 못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분명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문장 성분 모르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문장 성분만 한 달 내내 돌렸어요. 품사 한 달 내내 돌리고, 품사 문제는 확인학습 시간에 계속 20문제씩 풀어왔어요. 그런 부분들 준비했던 친구들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 품 안에 있는 이 자식들이 제 자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계획을 잡는 거고, 새로 온 친구들을 계획을 잡는다라기보다는 미안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 친구들 이 수준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 이제 초기니까 또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특유의 객관식 킬러 문제는 보기를 잘 파악하자. 보기를 잘 파악하자. 그리고 시는 어찌됐든 간에 외부 시가 다 나와요. 언급하지 않았던 외부 시가 나오기 때문에 분석 능력을 자꾸 길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교 분석하는 거 자꾸 고2 수준의 문제를 제가 던져줘요. 고2 거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고 고3 거에서도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2학기 때는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법 난이도는 1학기 때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객관식이 중간고사하고 또 기말고사 시험지 비교를 해보세요. 선택지도 조금씩 길어졌어요. 2학기 때는 기말고사 수준으로 길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긴 선택지가 나올 거다. 그리고 문맥적 의미예요. 객관식에서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한다. 이게 독해력이거든요. 순간적인 독해력.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독해력, 문해력 다 종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제 수업은 목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2개 나눠져 있거든요. 시험 기간에는 이쪽도 조금 아이들이 많은 편이 돼요. 근데 평일에는 아이들이 오전에 자꾸 오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또 목요일로 갔다가 또 주말로 왔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부분들이 되는데 일단은 두 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2개 반이 뭐 별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막간 이용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전과목 등급을 보시면서 학교도 예상을 해야 되겠고 전과목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과목은 모든 이제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2.2등급이다. 2.4등급이다. 근데 그 2.2다, 2.4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영수가 높냐 아니면 기타 과목이 높냐 이거를 또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1학년 때 국영수 잡아 주셔야 돼요. 어느 한 과목만 잘해서는 안 되고 1학년 때 국영수를 잡아놔야 2학년 때도 국영수가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이 등급이 2.2, 2.2 종합 등급이 돼요. 근데 한 친구는 국영수가 높아요. 한 친구는 국영수는 조금 낮지만은 기타 과목이 다 111이에요. 근데 거기서 커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시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앵콕에서 개성고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승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회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 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수업에 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저를 소개하자면요. 네, 2군데 출강을 하는데 앵콕에 5일이나 나오고요. 저기는 좀 적은 요일 이제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구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함이 쌓이면 넘을 수 없는 실력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결과로 시작해보자 오늘 설명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1대 다수의 학원에 보내신 학부모님들 걱정이 아무래도 1대 다수다 보니까 질문을 좀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과외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상담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 수업 컨셉을 과외보다 더 많은 1대1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가 앵콕에서 항상 수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는 4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제 수업은 전부 3등급 위로 나오고요. 4등급은 정말 희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3시간 수업을 하면요. 주 1회. 저는 클리닉을 1학기 기준으로는 17시간을 깝니다. 그래서 그 17시간 중에 학생들이 본인이 다 맞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스케줄이 다르니까. 되는 시간에 와서 주 1회가 필요한 학생은 1회, 아니면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더 여러 번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2회, 3회도 오고요. 매일 오는 학생도 있어요. 매일 오는 학생들은 같이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한 명 한 명 정말 과외보다도 더 심하게 클리닉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요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위로를 했어요. 이 개성고1 학생한테는 1등급 맞고 싶었을 텐데 제가 까먹고, 원래 점수를 까먹고, 이번에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33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 넣어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1등급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넣게 됐고요. 영훈 고2 같은 경우는 전교
2등을 안 넣네요. 어쨌든 학생이 4명밖에 없거든요. 4명 중에 이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창문여고 학생이 제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전원이 90점 이상이고 그 중에 100점이 2명이고. 그래서 정말 제가 고2에 있는 좀 학생이 인원이 되는데, 아직 고1은 소문이 좀 덜 났는지 인원이 좀 적어요. 근데 그 고2 애들의 대부분이 저랑 통합각부터 이어져 온 학생들이고,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른 학원 가서 이 정도로 확인 학습이나 성취도 확인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저의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클리닉을 좀 더 근데 늘려보려고 했어요. 학생이 많이 들어올 걸 이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은 주 5일을 깔았는데요. 아마 주 7일 동안 또 클리닉을 해서 학생들을 더 부족함 없이 해주자. 그래서 학생들이 저의 이제 클리닉에 별명을 붙여준 게, 제가 이제 심야에도 저희 순공 스터디 카페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무수면 클리닉이라고, 선생님 잠 언제 자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성심성의껏 다 한다. 그래서 보내만 주시면 공부 무조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성고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개성고가 계속 바뀌어요. 작년하고 올해 시험 범위가 바뀐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작년 2학기는 물리, 화학에 포커스를 맞추면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전기를 1학기 때 이미 올해는 봐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향성이라는 게 많이 무너졌다 할까요? 그래도 전체적인 경향성은 뭐였냐? 다른 학교가 1학기 때 예를 들어 5단원으로 시험을 본다면 개성고는 10단원을 봐버려요. 그래갖고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전 과정을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상당히 벅차한 게 1학기고요. 2학기는 이제 전기랑 화학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변별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전기를 1학기 때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당연히 화학이고요. 이번에 주의해야 될 건 생명과학입니다. 근데 이 생명과학은 학생들이 쉽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개별 단원으로 보면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통합과학이라는 교과 자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에 관한 문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스토리로 연계된 수업을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쨌든 고2도 화학을 맡고 있는데, 제가 분자생물학과거든요, 사실은. 생명과학도 사실은 이 부분 스토리 이어져서 잘 학생들이 이해하게 좀 가르칠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화학 같은 경우는 고2 때 이제 내신 대비 그리고 수능 과목인 화학 1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한 80-90% 유사해서 이 부분은 깊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연계 문제라고 하죠, 흔히. 고1 수준을 좀 넘는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되고, 생명과학은 전반적으로 암기가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너는 대비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통합과학 2학기의 특징으로는 저런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할 때 중등 때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특히나 생명과학은 용어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변인 이러면 딱 느낌이 안 오잖아요. 변인이 뭐지?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만 쓰는 용어들에 익숙해져 있어야 내용이 들리는데, 내용은 쉬운데 단어가 어려워서 애들이 흡수를 못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체 교재에 그런 부분을 0번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냥 노베이스도 이해할 수 있게 중등 과학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수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담당하고 있고 방금 보여드렸지만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심화 문제까지 저만의 프리 스킬이 좀 필요하거든요, 화학은. 그래서 훨씬 다른 학생들보다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스킬까지도 좀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끔 되게 똘똘한 친구들이 성적을 낮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학생이 그런데, 이 학생은 이번에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4등급 맞을 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4등급 맞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독학을 했던 건데, 독학으로 내용이 다 이해되더라도 그게 성적으로 표현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시중에 널린 과학 문제는 크게 3가지 범위로 나뉘어요. 출판사 문제집, 그리고 문제은행 문제집, 마지막으로는 기출 문제인데요. 가장 지저분한 게 이 기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내고 싶은 걸 내요. 안 중요한 거, 별책 부록에 나와 있는 사소한 암기.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지 모르고 시험에 들어가면 시중에 있는 완자, O2는 잘 풀렸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은 걸 내니까 그래요. 그 중요하지 않은 그 지저분한 문제를 맨 마지막 단계에 풀어내는. 그래서 3가지 관점에서 역대 기출 문제. 근데 저는 서울시의 모든 기출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구별로. 제가 그리고 문제은행 문제, 출판사. 문제은행은 오답 노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오답 노트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양의 공부를 해낼 때 시간이 적게 들면 더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양으로 처음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외우기 위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문제는 오류가 별로 없거든요. 정돈된 문제로 가고 마지막에 뭐 이런 걸래까지 가야 성적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의 경향성은 특히 개성고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어요. 학생들의 그 필기를 제가 다 봤습니다. 교과서에 필기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경향성하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데 거기서 디테일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남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모아서 그걸 분석해서 시험 1, 2주 전에 다 같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중요했잖아. 근데 너네 학교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나왔었어. 이렇게 같이 토론하듯이 경향성 분석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거기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명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 문제로는 별로 없었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성적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 수업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보통 과제 다수 수업에서 과제가 배부될 때 일괄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배부되잖아요. 저도 처음 과제는 그렇게 배부하거든요. 뭐 주당 뭐 100문제든 50문제든 배부한 뒤에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채점을 제가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QR코드가 시험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로 학생들이 답을 입력해서 받으면 저한테 이제 성적이 쫙 옵니다. 일괄적으로. 그럼 몇 번을 틀렸는지가 다 저한테 오거든요. 제가 개인별 오답 유사문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애들이 이런 걸 많이 틀렸으니까 그 유형을 뭉뚱그려서 다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학생마다 틀린 걸 제가 뽑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본인이 틀린 걸 집중해서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제가 클리닝에서 집중적으로 1대1로 개인이 취약한다는 문제를 2차 과제에서는 제공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주간 테스트 기반으로 오답 유사 문항을 뽑는 거니까요. 매주 누적해서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가 개설한 시간표인데요. 2반을 깔았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시간 되실 때 10시나 2시 반 수업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수업 앞뒤로 저는 2시간씩 항상 비워두거든요. 그러니까 2시 수업이면 전 1시에는부터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5시부터 6시 반까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저녁 수업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6시 반부터 9시 반 이렇게 수업을 잡습니다. 그래서 뒤에 30분, 앞에 30분도 자연스럽게 쓰려고요. 4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질의응답이 필요한 학생들은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또 뭐 과학이 너무 쉽고 수월하게 잘하는 학생들은 짧게 하고 가도 되고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어쨌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 네. 혹시 그 토요일 수업 시간이 네. 다른 스케줄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 둘 다 안 되세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정규반은 영상을 혹시 찍으시면 그거를 네. 보고 네. 여기 보니까 클리닉이 원래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때 혹시 와서 참가하고 뭐 이런 식의 수업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요. 그러면 클리닉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아요. 와서 보통 결석한 경우에는 영상이 당연히 제공되는데 그냥 저는 와서 들으라 그러거든요. 와서 눈앞에서 듣고 풀고 모르는 걸 해결하고 가는 거죠. 과제까지 다 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는 과제를 준 걸 그 수업 시간에 해설을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걸 하려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적용하는 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해줘요. 그리고 과제 점검을 보통 듣고 있잖아요. 이번 주 숙제 질문 받아봐 해서 받게 되면 어떤 날은 질문 10개 나오고 어떤 날은 20개 나오니까 제가 3시간을 알차게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 2회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에 와서 과제 점검은 그냥 따로 다 해줘버려요. 모르는 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좀 집중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영준이고요. 개성고 영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어떻고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23년 결과들도 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올해 1학기 종합 결과로 이렇게 좀 아주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저기 1학년, 2학년 학생 수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총 12명인데 12명 1등급 학생들 중에서 1학년은 7명 그리고 2학년은 9명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계속 1등급 애들은 또 저한테 와서 1등급 받으면 충성심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1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1등급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성적을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이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올라온 경우 기간이 좀 걸리죠. 좀 걸리고 마찬가지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온 경우
그리고 이 친구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온 경우, 그리고 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온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는 3년 동안 저랑 계속 공부를 했던 친구고,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내신이 종료가 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영어 시험에서 계속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고, 2학년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1등급을 받는 친구가 1학년 때부터 2명씩 있고요.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시험지를 좀 보자면 사실상 뭐 이런 건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험 범위가 어쨌든 뭐가 어쨌든 사실 학교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시험을 이렇게 내요. 다른 학교랑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시험지를 가지고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어 문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선지들을 조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골라서 푸는 이런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걸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개수를 고르는 문제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모르면 바로 틀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도 한글이죠. 거의 국어 문제와 맞닿아 있고, 요만큼은 또 문법을 한글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 문법 이런 개성고만의 킬러 문항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제가 지금 거의 국어 문제와 유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국어 선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애들이 본 지문이 아니에요. 본 지문이 아니고 선지에서 이렇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낯선 지문을 독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시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면 서술형, 이 서술형도 이제 객관식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중 하나인데, 특히 이런 식으로 일부를 채우는 서술형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지금 정혜진 선생님, 황세정 선생님, 이분이 1학년 두 분을 담당하시는데, 이제 정혜진 선생님이 이런 스타일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시고, 황세정 선생님은 이 정혜진 선생님의 고난도 스타일을 조금 이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되게 쉬운 것들 위주로 많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대신에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선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지문을 다 변형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하나의 단락의 지문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화문으로 변경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지 왼쪽 한쪽을 다 차지를 한 상태로 대화문으로 변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내용만 아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균 1등급 커트라인이 쫙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94점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100점도 5명이나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번에 좀 시험을 좀 어렵게 내야겠다 해가지고 그 1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은 5명 친구들 중에 4명이 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100점 맞은 4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은 전학을 갔고 3명 학생들이 다 8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100점 학생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은 지켰는데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에도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뭐냐면 그냥 지문 덜덜 외우고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 여기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해석이고 이런 해석이고 이런 뜻이야. 이거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그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문 달달달 외우고 중요 어법 외우고 그럼 그 어법이 막 바뀌어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으니 실제로 진짜 실력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고 대신 불성실해요. 이런 학생이 또 1등급을 맞습니다. 사실은. 이미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영어라는 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영어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시험을 풀 수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 입장에서는 괴롭죠. 왜냐면 내신 때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막 밤새 뭐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주는 거 끙끙대면서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런 적체 현상을 좀 타파하려면 사실상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내신이랑 평소 기간에 걸쳐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문 전체 변형한 거 이게 이번 시험지예요. 지금 대화문으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지금 여기 2개 틀린 거 보이시죠? 얘가 1학기 중간고사에 100점 맞은 친구예요. 근데 서술형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버린 건 아니고 풀려다가 못 풀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1등급 찾는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애들이 잘못 전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난 객관식만 다 맞추고 서술형은 그냥 버려야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술형 버리는 친구 중에 객관식을 다 맞추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술형을 한두 문제라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객관식 문제를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접근법인데, 난 서술형 아예 버려야지. 그렇게 하면 되게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핵심인데 이 말이 서술형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쉬운 서술형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이걸 버리는 순간 나는 이제 3등급 위로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 같아요. 서술형을 버리면. 서술형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중 사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적중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되게 퍼포먼스예요. 사실은. 맞추면 좋은 거고 아님 말고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맞춰준다고 해서 애들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맞춰준다고 해서 애들 점수가 못 나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 개성고 오랫동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어떻게 맞출까 이런 건데, 원래 지문이거든요. 원래 지문. 근데 얘를 구글에 뒤져서 원문을 찾아내요. 원문을 찾아낸 다음에 그 원문에 소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소제목을 가지고 내가
변형 문제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매번 내신 전에 학교 시험지 따가지고 모의 기출 문제를 만들거든요. 되게 힘든 작업이고 고된 작업인데 아시잖아요. 창작의 고통.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원문까지 찾아가지고 뭘 좀 낼까? 이걸 이렇게 냈는데 여기 정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답지에 이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이 문제 되게 쉽게 풀었죠. 사실은. 이러면 되게 좋죠. 저도.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안 알려줬다고 이거 못 푸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뿐. 그리고 얘도 이제 이 그래프를 출제를 하셨는데 제가 원문 찾아서 이상하게 생긴 그래프가 있길래 이거 제가 만드는 자료예요. 원문 책 표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책에 이런 거고 문제 뒤에는 이런 말이 이어지고 뭔 조심해야 돼. 근데 그래프가 되게 신기하게 나왔네.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기 제 이름이 하트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 저 때문에 쉽게 풀었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 이름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낸 부분이 또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중 사례들이 많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유형 문제도 좀 적중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드는 문제 그리고 모의 중간고사랑 만드는 문제 여기는 실제 나온 문제 해서 학교 개성고 학교 유형의 시험을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자료 제작관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개성고만 하다 보니까 그 자료 퀄리티나 제작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성고 1학년, 2학년, 3학년 총 3개 학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다른 학교 하나만 하면 그게 6개가 되고 3개 학교를 하면 9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자료 제작에 많은 노력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한 학교에 학생이 많이 몰려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여기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금액적인 부분도 되게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자료 만드는 데 많이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전략은 이거 있잖아요.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다 이렇게 다 없애고 여기다 이렇게 책을 하나 펴놓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뭐든 상관없어요. 영어 써 있는 책입니다. 영어 써 있는 책이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잘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주어, 여기 서술어, 여기 수식구 이런 의미.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말 그대로 처음 보는 문장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항상 앞에 낯선 문장이 있고 그걸 해석하고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방해가 돼요. 뭐 때문에 방해되면 1번 어휘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이게 문장 해석이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휘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3달이면 어휘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로 어떻게 구문 분석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까지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난도 구문은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계속 연습을 하면서 혼자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을 해야 학교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신 대비 잘한다고 또는 제가 문제나 자료를 잘 준다고 애들이 점수를 잘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렇게 홍보는 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애들 실력을 자꾸 올려야 그래야 애들 점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분석 배우고 실전에 적용 연습하고 정확히 천천히 읽고 많이 읽고 빨리 읽어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은 이렇게 좀 길게 했지만 실제로는 근원이 되는 말은 이겁니다. 낯선 문장을 계속해서 보고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지금 영어 선지를 보면은 다 낯선 문장이거든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사실은 안 읽고 하면 불안해서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운 좋게 하면은 또 좋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가 많은 선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서술형 시간 쓸 시간도 없고 또 그런 거에 좀 중점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해력은 사실상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국어 학습과 함께 연계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나이가 한 살, 2살 더 들어갈수록 좀 어려운 복잡한 지문의 내용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살짝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일단 요 해석 능력 그리고 그거 받쳐줄 수 있는 어휘력 요 정도가 필수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뻔한 소리가 정말 답이에요. 세상에 진리는 좀 간단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 이런 거 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 중에 여기 어디다 형광펜 쳤냐면 대시나 what 이런 거에다 형광펜을 쳤어요. 여기는 투부정사에다 형광펜을 쳤고요. 투부정사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부정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냥 비벼요. 상황에 맞게 비빈다고요. 근데 이거 사실 원칙과 법칙 하에서 여긴 여기의 자리에 있고 이런 맥락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숫자로 나눠서 여기 몇 번 투부정사 몇 번 투부정사해서 이런 걸 연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that, what, 이건 that, what은 다음 시험 문제도 또 나올 거예요. 매번 나오는 문법입니다. 근데 애들이 자꾸 여기 that이야 이렇게 외워서 풀려고 하는 거죠. 이거 what이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외운 거랑 틀린 거 찾아서 풀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다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요. 1학기 중간고사 어법도 다 변형이 됐고 1학기 기말고사 어법도 다 변형이 됐습니다. 외워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찾고 이게 어떤 대신지 네가 써보고 그리고 안 되는 것 저랑 피드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 진행을 하는 이런 학습법이 실제로 이제 어법이나 아니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학습법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소개는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다닌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원 다닌다, 좋은 선생님 찾는다, 점수 오른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로 보면은 곤란하고, 학원 다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 점수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생이 좀 다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 명 한 명씩 못 챙기지 않냐? 너 뭐 100명 넘게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얘네 이렇게 가냐? 제가 그런 점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도 못 가르쳐요. 솔직히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 등 떠밀려서 학원에 와서 억지로 앉아있다? 저는 이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많이 독려를 하는 편이에요. 네 입장에서 먼저 나한테 질문을 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일어나는 전교권 학생들 위주로 저를 엄청 괴롭혀요. 질문하는 거, 질의응답한 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어떤 학생은 하나 질의응답하는데 2시간씩 걸려요. 걔가 질문을 막 20개, 30개씩 하루에 보내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모든 아이들에게 독려해요. 저한테 카톡으로 24시간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무조건 질문을 해라. 선생님 시간 나는 대로 무조건 대답을 해준다. 라는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질의응답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상위권 친구들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몰라요. 얘가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 점수를 받아. 너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물며 중하위권 친구들은 어떠겠어요? 중하위권 친구들이 질문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 되게 양이 적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요. 한 5분, 짧으면 3분, 1분 안에 끝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질문을 하고 마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되게 교묘한 점 찾아가지고 엄청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맞잖아요. 저도 질문하도록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합니다. 아마 제가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보다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수업만 들어서는 향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 학원 시장에서 영어과 경쟁은 컨텐츠 경쟁이에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서 아이들을 만족시켜서 점수를 가느냐,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독보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홍보고, 사실상 제가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는 영어 실력이에요. 영어 실력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에서 점수 향상이 있고 뭔가 있고 하는 거고, 저는 방향을 잡아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 되게 중요해요. 개성고 영어 시험은 그냥 시중 자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풀고 있으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애들한테 가서 말하라 그래요. 혹시 지문 막 외우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방해하라고. 말도 안 되는 학습법이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 영어 진려하고 그래요. 매번 시험 때마다 지문 다 외워가지고 그러면 또 시험 대비 오면은 마음이 쿵닥쿵닥해요. 이거 언제 다 외우지?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영어 그렇게 안 풀거든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읽고 풀고 이게 답이네,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까워질수록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의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많은 걸 투자하지 않아도 영어네, 그냥 읽고 푸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최상위권 중에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찍먹이라고 하는데 내신 때만 딱 찍어서 듣고 가요. 제가 중간에는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데, 중간 기말 사이에는 방학 때는 자유롭게 그만두게 하거든요. 괜찮아, 네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한 학기는 나랑 쭉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찍먹을 해서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뭐 반대의 상위권도 있죠. 그래도 선생님 믿고 계속 이제 방학 내내 계속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다 보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3년 내내 1등급 받은 친구는 저랑 학부모님이랑 잘 상의해서 그냥 진짜 내신 때만 듣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걔가 그래도 된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현역으로 돌아가도 그 친구를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살벌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봐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하는 컨텐츠에 어서 베끼오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하나씩 다 제 손으로 직접 쳐서 제작을 합니다. 내용 관련해서도 문법 관련해서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내용도 잘 이해하고. 근데 물론 여기다 이렇게 쳐놓은 게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다는 건 얘가 변형이 돼서 다른 데서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또 이걸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거 외워요. 첫 줄은 둘 다 정답이었고, 그 다음은 3개가 다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시험지 주세요 한 다음에 파팍 이렇게 한 다음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학습 시간에 이런 거 시험 보거든요. 공부해오라고. 근데 시험지를 그래서 미리 안 나눠줘요. 이거 너 나랑 수업했잖아. 내가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수업한 거 필기 잘하고 적은 거 그거 잘 공부해 오면 이거 볼 수 있어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답지와 함께 비교해서 네가 다시 외울 건 외우고, 그리고 다시 복습할 거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거 읽어서 푸는 거거든요. 읽어서 이건 이런 거니까 얘가 답이고, 얘는 이런 뜻이니까 얘가 답이고,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답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뭔가 외우게 하진 않아요, 사실은. 덜덜 외워야 할 게 분명히 있죠. 단어 분명히 외워야 되고. 근데
글쎄요. 암기는 어느 정도까지고 그 넘어서는 이제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제가 직접 제작하는 자료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책 원문 가져오고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읽으면 애들이 몰라요. 제가 수업 중에 엄청 준비를 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다 끄덕끄덕거려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몰라요. 10시 반쯤 되면 질문이에요. 쌤 아까 했던 말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사례와 함께 이 한글 해석이 이 지문에 대한 다 내용이에요. 이거 좀 이해하라고. 어떤 건 진짜 이 한 문장, 이 첫 문장 이해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내용을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지문 하나에. 근데 제가 이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개성고만 해서 그래요. 사실 다른 학교까지 했으면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 시킬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남은 어떻게 시켜요? 조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제가 제 통찰력 가지고 이런 거 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돈 주고 누구 시킨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지 제대로 베껴서 말 그대로 완전히 제 식대로 출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요. 여기서 적중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짬밥이 잘 안 될 때는 학교 앞에서 막 뿌렸어요. 직접 나가가지고 풀어봐 하면서 그리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요새는 자료를 잘 안 뿌려요. 요새는 자료를 잘 안 뿌리고 학기 초에 한 번만 샘플로 이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이 아직 있다 이 정도만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신 때 애들 막 들어오거든요. 내신 기간 아닐 때는 확 빠지고요. 내신 때는 엄청 꽉 차요. 잘못된 현상이긴 한데 주로 그만두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지금 저 2학년 중에 1등급 9명 있잖아요. 그 중에 2명은 방학 때 관뒀고 7명은 방학 내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학년 개성고 영어가 90명 있었거든요. 근데 40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방학 때. 또 가득 찰 거예요. 근데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제가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취미로 헬스 같은 걸 열심히 하는데 한때 되게 열심히 해요. 한 두 달, 3달 몸이 좀 올라오는 것 같죠. 그리고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신이라고 바빠가지고 좀 쉬어요. 한 2-3달 쉬어요. 그럼 또 훅 들어와요. 또 내신 기간 끝나면 또 막 열심히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몸이 안 커져요. 발전이 없다고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비내신 기간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비내신 기간에 뭐 하냐면 그냥 낯선 문장 해석 능력, 구문을 하든 모의고사를 하든 무조건 이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좀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매번 합니다. 우리 문법도 매번 까먹잖아요. 사실 국어 문법 지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막 사이시옷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국외음화 자음 뭐 이런 거 아무도 잘 기억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 안 하면 계속 까먹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데 왜냐면 너무 쉬운 게 맨날 나오니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반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컨텐츠를 다 제작을 해놨고 뭐 강의 영상 이런 것도 다 찍어놨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만들어놨습니다. 뭐 거의 EBS예요. 인강 사이트 마냥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푸시하고 밀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제 능력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의고사 수업 안 해요? 이런 제 질문을 학부모님 아니면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들어요. 모의고사 수업 안 합니다, 사실. 왜 안 하냐면 제가 이걸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핵심을 꿰뚫고 있는 몇몇 통찰력 뛰어난 선생님들 다 모의고사 수업 잘 안 합니다. 다시 운동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계 있잖아요. 머신이 있고 프리웨이트가 있어요. 바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계가 있는 게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초급자한테는 머신을 추천하고 좀 이제 익숙해져서 근육이 좀 생기고 느낄 줄 알면 프리웨이트로 넘어와서 그걸 시키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같은 부분을 공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자꾸 잘 안 되는 걸 먼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 내신 보면 점수 안 나온다고 하는 게 거의 90%의 학생들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 애는 모의고사 보면은 90점 정도 나와요, 선생님. 근데 내신은 너무 좀 괴리가 크네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의고사는 여기 모르고 근데 여기 좀 알고 모르고 근데 여기 좀 알고 한데 하필 답이 여기 알고 여기 알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맥락이 있잖아요. 흘러가면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문 이해도가 50% 60%인데 그 문제를 맞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왜 맞췄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사실 두 개 중에 헷갈렸다가 이거 썼는데 이거 왜 헷갈렸는지 점검도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선지 하나하나가 이게 틀렸으면 틀린 줄 알아야 되고 한 문장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 잘 나오는 친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의고사를 잘 보고요. 거꾸로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내신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결국엔 낯선 문장 해석 열심히 하는 능력을 기르면 이제 수능이 다가와서 지금 이때부터죠. 그러니까 8월, 9월 이때부터 독해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능 전에 분명히 완성이 돼요. 이미 근육 다 키워놨다 이거예요. 그냥 다시 옮겨가지고 잘 되는데? 이런 느낌이지.
자꾸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하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모의고사를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애들한테 풀려요. 왜냐면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이 읽게 해야 되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나눠주는데 그 목표가 대충 읽고 풀고 뒤에 답지 보고 동그라미 치고 아 살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뷰나 복습을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라도 시간이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내신이랑은 좀 다른데 네. 이제 최근에 고3 네. 1등급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영어 그 수능을 쉽게 나오니까 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럼 이게 그 모평 이후에 좀 출제 기조가 좀 바뀌는 건가요? 사실 이게 매년 바뀌긴 하지만 제가 내신 강사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뭐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안 풀어도 돼요. 3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그거 맞추려고 막 바득바득 애쓰지 않아도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를 다 맞추고 3점 다 버리면 점수가 79점이고 그리고 3점짜리 문제가 7개 나와요. 독해에서. 그러면 그중에 7개니까 우리가 오지선다형이니까 그중에 하나는 또 운 줘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기본만 하면은 80점 무조건 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피지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있는 그대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그대로 독해도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그 나와 있는 대로의 독해. 너 이건 읽었는데 무슨 소린지 몰라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나와 있는 그대로 이걸 한국어로 그대로 옮기는 그런 기술 이거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그 성적만 딱 되면은 실제로 그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애들한테 그거를 한글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리잖아요. 1등급 못 맞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수능 문제를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써놔서 그거를 풀게 하면은 애들이 다 맞춰요. 결국에는. 아주 어렵고 지문상 논리가 복잡한 킬러 문항 제외하고는 그것도 맞추고요. 물론 한국어니까. 그래서 애들이 뭐가 부족한지가 거기서 사실 보이는 거죠. 물론 독해 스킬,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실제로 스킬로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피지컬 능력이 좀 있어야 내가 모든 문장이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제가 선생님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시험 어렵다고 막 불난이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 중에 일부는 진짜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런 건 이거 읽어서 해석해서 풀라는 게 아니구나 이거죠. 내가 읽었는데 내가 모르는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읽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됐는데 전반적으로 맥락을 잘 못 잡겠는 그런 지문들 있잖아요. 그럼 그 단서가 있어요. 이거 읽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조합해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런 걸 눈에 잡아서 보는 거. 이게 문제풀이 기술이죠. 그걸 요하는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이 말이네. 여기 있네. 이렇게 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수준을 좀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목적이죠. 내신 대비나 그동안의 기간의 영어 학습을 통해서 그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